네, 오늘은 그 카페 보면은 특강 4회라고 돼 있죠. 모의고사 4회 212라고 하는 걸 참고로 하시면은 21년도 2회에 실제 출제됐던 그 문제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이게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1번입니다. 심리 상담과 비교하여 진로 상담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로 검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진로 선택에 임하려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이거는 항상 우리가 진로 검사 그 결과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모든 심리 검사든 직업 상담 검사든 진로 상담 검사든 이것은 공이 같습니다. 우리가 검사에 의존하면은 우리가 상담사의 역할이 없죠. 검사는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내담자가 놓인 경제 현실 및 진로 상황에 따라 개인이 진로 선택 및 의사 결정이 상당히 변화될 수 있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진로 상담은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에 행동 차원에서 실행 능력 배양 및 기술 함량을 더욱 중시합니다. 이게 진로 상담은 이 실행 능력과 기술 함량이 없으면은 쉽게 말하면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4번에 실제 진로 상담에서는 내담자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꼭 이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직업 상담에서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심리적인 특성이 진로에 얽혀 있죠. 이거는 불가분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죠. 심리적인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처음에 결정했던 진로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런 그 표현은 심리적인 특성과 관계없는 이 진로 문제 이런 거는 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생애 진로 사정에 대한 내용은 3-7 보면은 특강 3에 보면은 거기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충을 하고 있지만은 생애 진로 사정 문제는 이 직업 상담학에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실기도 나옵니다. 자, 이 3회 때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애 진로 사정을 생각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됩니다. 첫째, 처구 단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전 강요입니다. 세 번째는 작학계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처구단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생애 진로 사정의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구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다는 짧을 단자입니다.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채는 내담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생애 진로 사정의 의미가 됩니다. 의미. 그 다음에 진전 강요는 생애 진로 사정에 여기 보면 처구단체에서 구조화라고 있죠. 구조화. 구조화는 양식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전 강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사정을 하고 전형적인 하루가 나오고 강점과 장애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하는 단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학계는 뭐냐면은 세계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적 역할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세히 알고 싶으면은 3회 거기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진로사정은 처구단체, 진전강요, 작학계 요게 필수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복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이게 아니죠.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에요. 처구단체. 포맷이 정해져서 어떻게 정해져 있다? 처음에는 진로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하루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를 알아보고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그리고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진로 사정 도구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설문지를 준다든가 무슨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이것인데 생애 진로 사정은 진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말로 가지고 합니다. 네, 말로. 말만 가지고 대화만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진로 사정 도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에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맞죠? 생화귀라고 했습니다. 생화귀 국이 뭐 맛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애 진로상 아들러입니다. 이게 만약에 융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융은 MBTI와 관련된 거예요. 생애 진로 사정은 아들러가 됩니다. 내담자의 환경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접 기법이다. 비판단지고 비위협적인 대화 분위기로서 내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애 진로 사정은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말기가 있다라고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초기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 초기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관계 형성입니다. 라포 관계라고 하죠. 라포를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판단적이거나 위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생애 진로 사정에서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간다 해서 작학계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답은 1번입니다만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3-7번 문제를 우리가 뭘 한다? 이걸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사 시험 문제는 3회까지에 있는 이론을 충분히 숙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4회부터는 몇 가지 나타나는 것 외에는 제가 조금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4-3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의사결정 상태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할 때 의사결정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흑색으로 되어 있죠. 흑색으로 되어 있는 건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도 교재다라고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써놓긴 써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속적인 답을 차례 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출제된다라고 하면 이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종속적은 따라가는 거죠. 누구에 속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답을 익히는 게 낫다. 쓸데없는 이걸 기억한다고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마다 어떻게 내가 접근하느냐 하는 것을 또 익히는 게 이 특강의 하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실업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실업자가 됐다. 이거 상식적이죠.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걸 대처 프로그램을 한다. 좋죠. 취업 동기 정진 프로그램, 다시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살려주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진로 개발 프로그램은 이게 실업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처음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진로 개발은 보통 인제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 대상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실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고 구직 활동 증진 프로그램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답이 이런 거 보너스로 우리가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4-5 번입니다. 흑색입니다. 네. 최근에 요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상담자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문제는 나오는 형태가 빤합니다. 첫째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서 틀린 거를 찾으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번에는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의 반응 요렇게 나와요. 목표 실현 가능성.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이게 각각 네 가지인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답을 외우면 됩니다. 목표 실현 가능성에서 이 틀린 답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에 항상 여기 보면은 당신이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서 누가 내리나요? 하는 게 이거는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요거는 몰입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 질문 형태는 의사결정에서 몰입도를 묻는 것과 있고 그다음 목표 실현 가능성 묻는 요 두 가지 형태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그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제 안내를 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익히는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목표 실현 가능성에서는 의사결정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담사의 반응 이렇게 나오면은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는 느끼는 시기는 언제이며 마음속에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몰입도를 묻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 답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몰입도를 묻는데 어 목표 실현 가능성에서 묻는데 여기에서 의사결정 이렇게 나오면은 의사를 몰입한다라고 해서 의사결정 몰입도에서는 의사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실현 가능 몰입도를 평가하는 문제에서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은 언제 이런 게 나오면은 요거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여기 최근에 이게 그전에 안 나왔다가 이게 다시 나오니까 요거는 답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번은 이거는 바로 위에와 마찬가지로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상담자의 질문인데 요 당신이 목표하는 직업에서 의사결정은 어디서 누가 내리나요? 이것은 몰입도에 관한 그 질문이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게 뭐 까탈스럽다면은 틀린다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4-6 번입니다.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담 대화의 기법은. 자, 내담자를 자신의 세계처럼 경험한다. 이 말은 바로 공감이죠. 공감. 예.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딴 거 수용, 전이, 동정은 아니겠습니다. 4-7 번입니다. 다음 면담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자의 개입 방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론백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해가지고 8가지가 나오죠. 자, 이것은 이미지 스토리 했죠. 아론의 아버지 양복점하고 아론은 아론백이다. 아론. 아론을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니까 어땠습니까? 양복 원단을 강가에서 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인지적 아론백의 인지주의 그 기법에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8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돼요. 이것은 이러한 박스 문제로 나오거든요. 뭐 이걸 다 뭐냐면은 문제 낸다라고 하면은 아주 고난이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꼭 이렇게 나오니까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박스 문제가 내담자와 상담자에 되어야 합니다. 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한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 이혼을 할까봐 두려워하시는군요.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알아보죠. 이렇게 이건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내담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분야, 즉 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뭐냐면은 이혼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혼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사업하는 여성들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 원인과 이 결과가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다 이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이혼을 하니까 이거는 바로 8가지 중에서 양복 원단 강가 구자에서 바로 원인과 결과의 착오입니다. 이 내담자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원인은 뭘까요? 사업하는 여성, 결과는 이혼.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착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오면 이거는 원인과 결과의 착오가 됩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할 때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통계를 내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통계를 알아보는 것은 논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이해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것도 답을 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요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끝에 자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자에 대한 대응법은 뭐냐? 이건 언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 문제 자주 위에서 한두 번 풀어봤던 문제가 되겠죠. 4-8번입니다. 다음은 내담자의 무엇을 사정하기 위한 것인가? 자, 한번 봅시다. 내담자에게 과거 했던 선택의 해상, 절정 경험, 자유시간, 그리고 검정 사용 계획 등을 조사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상담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은 3-13번 할 때 했죠. 뭐냐면 순검, 백회, 절존이라고 하는 것을 요거는 실기에도 나온다라고 했죠. 순검 백회 절존이에요. 여기 보면은 순검 백회라고 해가 나오고 절정 경험이 나오고 자유시간 그리고 검정 사용 계획이 나오고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수운이거든요. 검전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 사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가치 사정 왜 이렇게 쓰지노? 가치 배터리가 나는 쓰는데 몇 개 나오네. 이게 또 이제 요거는 일단 이게 내담자 가치 사정이 됩니다. 3번의 가치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서 되겠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좀 되네요. 그래서 가치를 사정할 때는 이걸 복구를 한다라고 했죠. 순금을 100개 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절대 존중하겠다. 요 이미지 스토리에 대한 것은 3-13번에
만약에 필요한 분들은 그 동영상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보면은 그 특강마다 뭐냐면 과목에 맞춰 가지고 동영상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4-9번입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상담사가 지켜야 할 상담 원칙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건 상식적이에요. 내담자에게 강의하려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특성 요인뿐만 아니라 일반 상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땡이죠.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말한 나왔던 것처럼 뭐 전면적으로 진전 강요라든가 다각계 이런 용어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큰 범위로 처음 만나는데 초기에 큰 거 주면 이거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는 특성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상담 이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여러분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3번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업 정보를 이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달아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직업 정보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내담자가 정말로 그걸 알고 싶어 하는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합니다. 어느 말에 있죠. 진주를 돼지 위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뭐 당근이고 뭐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10번 문제입니다. 상담 과정의 본질과 제한 조건 및 목적에 대하여 상담사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는 상담 초기 하는 겁니다. 여기 제한 조건, 상담이 이게 내담자가 왔을 때 상담이 뭐다?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어떻게 합니까? 상담실에 오는 시간도 알려줘야 돼요. 뭐 밤중에 온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벌써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제한 조건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무슨 요일 몇 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상담실에 와서는 직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든가 상담실에서 담배를 태운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제한 조건 및 목적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이런 거 우리가 상담을 처음에 할 때 초기, 중기, 말기로 보면 상담 초기에 얘기하는 게 이걸 이렇게 하는 이것을 구조화라고 합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설계. 네.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설계 도면을. 이게 바로 앞으로 마칠 때까지 그 내담자에 대한 상담의 설계를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조화라고 합니다. 구조화. 그래서 오늘 구조화가 되고요. 구조화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1번입니다. 직업 상담을 위한 마지막 과정에 선택할 직업에 대한 평가 과정 중 요스트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요스트의 그 직업 평가 과정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요스트의 이론을 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요스트 문제는 꼭 이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익히는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요스트니까 이걸 요스트 가면 저는 이걸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즉 요스트 요돌송을 부르는 사람 요스트 성대가 좀 특별하게 움직여야 이 요돌송이 되죠. 요돌송은 스위스라든가 이쪽에 에서 보면은 말이죠. 듣기는 아주 참 감미롭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요스터들은 이 성대를 아주 잘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확대 축소를 성확대 요돌송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전환해서 성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성은 뭐냐면 원하는 성과 연습이고
확률 추정 연습을 하고 대차 대조표 연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확대로 이렇게 익히시면은 동기 추정 연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제일 쉽습니다. 따로 하지 말고 요스트 나오면 요돌송 성대가 확대돼야 된다. 성 확대다. 이렇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4-12번입니다. 슈퍼의 전생의 발달 과업의 순환이 재순환에서 새로운 과업 찾기가 중요한 시기는 슈퍼는 전생애를 5단계로 나눴죠. 이거는 슈퍼의 그 이론적 핵심은 뭡니까? 성탐, 원래 문심자 현태기가 나오고 성탐학 일세가 나오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새로운 과업을 찾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확립을 해서 유지기가 되다 보면은 이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가 이 유지기가 됩니다. 이것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14세 이전까지를 성장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탐색기는 14세부터 24세입니다. 이렇게 성인 초기는 확립기, 확립기예요. 확립기가 25세부터 45세입니다. 유지기는 46세부터 65세입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는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를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성인 초기, 성인 중기, 그 다음에 성인 후기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인 후기. 이럴 때 이게 이제 성인 중기에 해당되죠. 바로 새로운 과업 찾기는 뭐냐면은 이 유지기에 사는데 유지기는 성인 중기가 됩니다. 46세부터 65세 요 사이에는 확립해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중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알기 쉬운 팁을 이게 뭐 또 만약에 혼돈이 된다라고 하면 시험을 좀 얼마 앞에 두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팁은 중요한 시기니까 중기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인간중심 진로 상담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중심은 뭡니까? 내담자 중심이죠. 내담자가 왕입니다. 인간중심 이론에는 일의 세계 및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관심을 둡니다. 그렇죠. 이 정보, 인간중심은 자아도 역시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이론의 불안의 그 요인은 우리가 세 가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앞에도 3회 또 했던 그 내용인데 그중에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 중심은 내담자 중심이기 때문에 로저스는 상담할 때 상담 현장에 항상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합니다. 점프 차림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현장에 꼭 넥타이를 맨다 해서 현타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현실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이상적 자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조를 하고 이 현실적 자아와 이 자아 틀린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뭐냐면은 불안이 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이렇게 틀린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곡된 생각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도 맞고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 무엇 때문에 왜곡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관련된 상담,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고 책임을 가져라. 이런 면에서는 이게 어떤 실존주의 이런 그 국가도 맥락이 또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 상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의 근거로 삼는다. 상담자와 내담자인데 인간 중심은 내담자가 왕이에요. 근데 상담자는 하인이라고 했죠. 어디 하인의 그 객관적 이해를 가지고 내담자의 중심을 삼는다. 이건 안 되죠. 이거는 내담자가 왕이 아니죠. 내담자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항상 내담자의 주관적 이해를 자아 명료해야지. 이 상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항상 인간 중심은 내담자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어떤 그 주관적 이해가 맞느냐 틀리냐 그걸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인정해 주면서 이해해 주고 뭐냐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 중심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보딘의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보딘 하면은 보디빌더 근육이 struktuk하다. 이 사람 어디에 산다? 정선에 산다. 그래서 정선문에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의자를 정선문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운동을 하더라라고 해서 이것이 정신역동 상담의 내담자의 분별법 5가지죠. 변별진단법, 의자, 정선문.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운동을 하고 나니까 땀이 나니까 옆에 있는 그 호수 명비소라고 하는 경치 좋은 곳에 그냥 씻어 들어갔어요. 풍덩. 이 명비소가 뭡니까? 보디인의 상담 기법이 됩니다.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어 체계에 대한 그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명비소 호수가 너무 아름답고 신기해가지고 그 안에 그 호수를 잠수하면서 탐색을 하다가 그만 이 볼일을 그 속에서 봤어요. 그래서 탐중변이죠. 탐중변. 이것은 상담 단계, 탐색 단계, 중요한 결심 단계, 그다음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 요거 이론도 역시 어디에 있습니까? 1의 4번 문제 여기 동영상에 있으니까 요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요것을 의자, 정선문, 명비소, 탐중변을 익혀놓으면 이건 단순 문제예요. 즉 명비소의 기법, 명비소. 그럼 뭐 명비소 요 4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키워드를 익혀놓으면 단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왜 진행을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게 복습이 됩니다. 사실은 15번 문제입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초기, 중간, 마지막 단계, 초중기죠. 중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은 이것도 역시 3-15에서 여기서 이런 설명을 했던 걸 복습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포괄적 직업 상담은 크라이티스입니다. 크라이티스는 모든 이론을 포괄을 했기 때문에 진짜 명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단 단계가 있고 명료화 단계가 있고 문제 해결 단계가 있어요. 진명문. 그래서 진단 단계를 뭐냐면 상담 초기라고 하고 명료화 단계를 중기라고 하고 문제 해결 단계를 상담 말기 또는 종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단계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크라이티스는 포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론을 포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익히는 방법이 내 발에 땀 냄새가 역동을 하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뭐 여기서는 지금 다 설명드리면 너무 중복이 돼서 그렇지만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 발에 냄새가 역독을 하니까 특별한 행동을 하더라라고 해서 5가지 이론을 이 사람은 포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내담자 중심 이론이고 발달적 이론이고 중기는 뭐냐면 정신역동 이론을 써먹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단계는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이렇게 써먹는 게 이게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상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하면은 뭡니까? 정신역동적 접근법을 쓴다. 이렇게 되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요건 또 실기에 또 이게 나오니까 하여튼 자세한 거는 3-15 해설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직업 카드 분류법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죠? 알아보기. 자, 이 직업 카드 분류법은 초기합니까? 중기합니까? 말기합니까? 초기합니다. 카드 놓고 마음에 좋아하는 직업 고르라. 싫어하는 직업 고르라. 남아있는 거는 이제 또 이 세 쪽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거는 뭐 그것처럼 뭐 타로처럼 이렇게 점을 치는 게 아니고 뭘 한다라고 했습니까? 내담자의 그냥 흥미를 탐색하는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걸 기초로 해서 대화를 어, 관계 형성을 맺는 하나의 그 매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입니다. 딴 거는 뭐 해당이 안 되니까 요것도 1-12 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상담 이론과 그와 관련된 상담 기법을 바르게 딱 지은 것은 자, 인지적 재구성, 인지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아론백의 인지주의 이론이죠. 예, 인지를 왜 행동주의는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야 행동이 바뀐다. 아론백의 인지주의는 사고를 바꿔야 사고를 재구성해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아론백의 그 인지주의죠. 이게 정신분석은 아니죠. 저항에 해석하는 거는 이게 저항을 해석하는 거는 정신분석입니다. 우리가 정신분석의 상담 그 네 단계는 초기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이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찰을 합니다. 통찰을 하고 그다음 훈습 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초전 통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전이와 저항에 대한 이 단계가 이제 이 통찰 과정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항이 나오면은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왕 기법은 뭘까요? 우리가 일의 그 행동주의 이론할 때 이렇게 했죠. 우리가 행동주의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고 그다음 학습 촉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에는 노반 검주, 홍채 노반 검주해서 체계적 둔감법이 있어요. 홍채할 때 체계적 둔감법. 이거 불안 감소 기법이거든요.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이 세 개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지. 이불을 둘러쓰면은 둔감해진다라고 해서 체계적 둔감법의 기법은 근육 이완 훈련, 그 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 다음에 둔감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완 훈련 하는 요게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완 기법은 이 행동주의에서 불안 감소 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이 아니고 이완 기법은 어디에 속한다? 여기서 행동주의 이론이다. 그게 틀리죠. 자, 형태치료, 게스탈트. 형태치료는 역할 연기, 감정에 머무르기, 요게 형태치료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빈 의자에 앉아서 꿈을 꾸다가 과장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과장을 한다 이런 그 스토리를 여기에는 그 해당 그 번호를 안 적었지만은 역할 연기와 감정에 머무르기는 형태 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아들러 이론의 주요 개념 초기 기억에 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아들러는 초기 기억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어릴 때의 그 기억인데 이게 딴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왜냐면 어렸을 때니까 부모도 그 내담자에 대해서 알잖아요.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고 맞든 틀리든 간에 그
아이의 초기 기억이에요. 초기 기억. 그래서 이거는 아들레스의 초기 기억은 조금 익혀 놓아야 될 문제거든요. 중요한 기억은 내담자가 중요한 거. 우리가 어릴 때 중요한 기억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중요한 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특별히 뭐 어떤 감동을 받았다거나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할 수 있는 게 이게 초기 기억입니다. 중요한 기억. 중요하지 않는 거는 기억이 안 되죠. 니은 초기 기억에 대한 내담배 지각보다는 경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요. 초기 기억에서 상담을 할 때 지각보다는 경험을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내담자의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봐요. 어른이 객관적으로 애가 이때는 이랬다, 뭐 잘해줬다.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게 어릴 때 부모는 뭘 하고 피와 땀을 해서 니한테 잘해줬다, 뭐도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과거 얘기할 때. 근데 아이는 그때 지금 현재 어른이 있겠지만 딴 말합니다. 나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불만이 많았다. 미워 죽겠다 부모가. 뭐 가출을 하고 싶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부모의 의견, 객관적 의견을 보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아이의 주관적 느낌을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 기억 나오면 객관적 나오면 X입니다. 지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관적 그 정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니은 없는 거 찾으면 답은 뭘 나오고 니은 빠져라 하면 답은 3번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또 봅시다. 초기 기억은 아들러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릴 때 그 초기 기억을 왜 중요시하느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초기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 내담자의 삶, 자기,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담자에 대해 가지고 성인이 된 내담자를 어떻게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초기 기억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현재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것이 아들러의 그 하나의 심리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리얼 초기 기억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억 티끌 리얼은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들의 이론 설명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졌습니다만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4-19번입니다.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의 힌트는 행동을 이런 문제 접근을 할 때 어떤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행동을 수정을 한다.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정한다는 자체는 뭔가 수정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할 필요가 있는 행동이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문제 행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 이상이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는 우리가 해야 될 때 병원에 가면은 뭘 해야 됩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는 거는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와 문제 행동을 알아야 돼. 뭐가 문제 행동인지 알아야 그 문제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다. 어디에 아픈가를 알아야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다. 처방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1번, 2번은 내담자가 사랑하고 그다음에 일하고 노는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내담자의 가족 구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아들러 개인 이론은 가족 구성 관계, 형제 서열 관계 이런 걸 중시합니다. 아주. 이런 거는 아들러의 이론이고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담자를 이해하고 새로운 이해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은 내담자 왕이요. 이것은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입니다. 참고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동 수정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문제 행동이 나와야 된다. 핵심된 이 키를 연결시키는 게 제가 이 시간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번입니다. 직업 상담자 윤리 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학에서 윤리 문제 또는 비밀 보장 이런 문제는 한두 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런 거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담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땡이죠.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장해야 됩니다만은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기나 법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즉 관계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여기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은 시간 강의에서 2, 3, 4는 이런 거 보고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과목은